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이어서 재정정책, 금융정책 이론을 통해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상황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한 재정정책, 금융정책, 그러니까 즉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금융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었죠. 자, 근데 그게 21년 하반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21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면서 경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우리 어, 실제 이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까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지 않는 즉 디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심했던 게 코로나 시대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금융 정책을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근데 21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22년 들어서면서 국내 경제 상황에 두 가지 정도의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2년 국내에 나타난 이제 경제 상황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급격한 물가 상승이 시작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 시대 때 지나치게 통화량을 많이 풀어서 돈이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를 상승한 요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게 영향을 끼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온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물가 상승률 그 지표 중에 이제 물가 상승률 추이를 선생님이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제 그래프가 총 지수라고 나와 있는 그래프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20년 3월에 한번 보게 되면 코로나가 시작된 23년에 보게 되면은 거의 마이너스 때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까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쭉쭉 보게 되면 쭉쭉 이제 올라가게 되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언제부터 급격하게 물가 상승이 시작이 되냐면 21년 하반기부터 중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어, 저저번 달이죠. 예, 2021년 8월 달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7.3%를 기록하게 됩니다. 7.3%는 30년 만에 가장 큰 물가 상승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률이죠. 왜냐면은 3년 평균의 물가 상승률이 1.6%인데 7.3%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면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러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뭐냐면, 자, 그 가게에서 버는 소득은 일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양도 일정했을 텐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그 물건 값이 오르게 되고 그 동일한 임금으로는 이전의 소비만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가능한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물건값이 오르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실질 소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감소를 하게 되면 가계의 소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일정한데 물건값이 올랐으니까요. 소비가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석유라든지 곡물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뭐도 감소를 하게 되냐면
투자도 축소를 하게 됩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축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또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투자와 소비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유효 수요라고 불렀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소비 플러스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증가를 하게 된 게 첫 번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자, 환율은 뭘 뜻하는 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제 화폐는 달러와 원화, 우리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러 값이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2022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들어서면서 환율이 몇 퍼센트가 상승을 하게 됐냐면 무려 22%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22%의 상승폭은 IMF 이후의 최대 상승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환율의 상승이 시장 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환율의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은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좋은 영향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마이너스 수입, 그러니까 순수출 마이너스 순수입, 이 수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역수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때 싼 가격 표시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그죠?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 수출이 되면 1,000원짜리 물건은 얼마로 표시가 되냐면 1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1,000원짜리 물건은 1달러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환율이 1,200원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그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000원짜리 가격이 0.8달러로 표시가 돼서 팔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나라의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살 수밖에 없겠죠. 싸졌으니까.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자, 반면에, 자, 1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1달러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자, 근데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 1달러짜리 1달러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1,000원으로 팔리겠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 1달러짜리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1,200원에 팔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영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외국계 은행, 외국계 기업, 그리고 이런 외국의 여러 곳에서 자본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외국의 부채,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는 당연히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갚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만약에 수익을 냈어요. 근데 수익을 가져갈 때는 당연히 뭘로 가져가냐면 달러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유출되게 되고요. 그거는 어떤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냐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외국인이. 왜냐면은 똑같은
그 이득을 얻었어도 20%의 이득이 깎여서 나가는 거니까요. 만약에 22%의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뭐가 상승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는 안 좋은 효과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냐면 21년 5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10월 달 말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1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34%를 하락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떠난 거죠. 자본을 유출시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는 뭐냐면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런 막 불경기를 감수하고서라도 긴축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부작용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거보다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긴축 정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모두 지금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먼저 긴축 재정 정책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자, 재정 정책은 정부가 돈을 내서 시장에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 정부는 이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뭘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채권을 우리 국가의 채권을 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제 지불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게 되고 그 자금으로 시장에 투입을 하는 거였는데 이 한국 국채 발행 규모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 정책이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투입 비용이 축소가 되면서 화폐가 줄어들고 그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물가 안정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에 이제 첫 번째 긴축 재정 정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긴축 금융 정책을 하기 위해서 뭘 인상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냐면 기준금리를 여기 오타라서요. 고쳐주세요.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년부터 21년까지 기준금리 배웠었죠. 얼마였냐면 0.5%였어요. 불과 1년 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였어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일까요? 3.00%입니다. 1년 사이에 2.5%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킨 거죠.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감소를 하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긴축 금융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긴축 재정 정책과 긴축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INS, LM 국수는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IS 곡선과 LM 곡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긴축 재정 정책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IS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었고 LM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만나는 점에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고 만나는 곳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그때 긴축 금융 정책을 재정 정책을 하는 순간, 자, IS 곡선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까요?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긴축 재정 정책을 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국민소득이 Y1으로 줄어들게 되고 균형 이자율은 R1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Y0에서 Y1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 이게 지금 긴축 재정 정책의 이론상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걸로는 시장이 설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설명이 안 되죠. 이자율이 0.5에서 2.5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또 같이 봐야 되냐? 긴축 금융정책을 봐야 된다. 그래, 긴축 금융정책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정책이다. 얼마에서 얼마로? 0.5에서 3.0으로 엄청나게 인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ASLM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AS 곡선, LM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 원래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 결정이 됐었죠. 자, 근데 자, LM 곡선이 긴축을 했어요. 그럼 어디로 이동하냐면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M 다시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은 Y1에서 Y0에서 Y1으로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감소를 하게 되고 이자율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긴축 금융정책을 보면 또 시장의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ISLM 곡선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겠죠. 우측은 국민소득이에요. 균형 국민소득 이자율이죠. 그리고 기존에 LM 곡선이 있었고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근데 긴축 재정정책과 긴축 금융정책을 같이 시행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긴축 재정정책부터 한번 볼게요. IS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IS 다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LM 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이만큼 줄어들게 되고 균형 이자율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 지금 현재 균형점이 여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그러니까 시장 경제 상황을 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를 아마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자, 이 상황이랑 지난번의 상황 있죠. 그거를 한꺼번에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 것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